내 칠순 잔칫날 아들은 온 집안 친척들 앞에서 미리 준비해둔 유언장을 내 손에 쥐어 주었다. 아마 당신도 나처럼 가슴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생일 주인공도 어머니도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한 조각 재산이자 재산서처럼 보였다. 계산 조각 주기로 결심했다. 며느리 조혜리의 웃음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의기한 영함이 깃들어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내 손에 들릴 손은 내 손에 들릴 시선은 내 손에 들 양함이 깃들어 있었다. 내 이름은 이기란. 오늘은 내 칠순 잔칫날이다. 이른 아침부터 며느리 조혜리가 나를 재촉해 깨웠다. 서둘러 호텔 연회장으로 가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지만 주인 행세를 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서둘세요. 친척들이 다 기다리고 계세요. 나는 그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혜리는 짙은 식정장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소매자락을 슬며시 쓸어보니 70이 된 나는 너무 화려하게 입고 있었다. 호텔 연회장방에 도착하니 시끌벅적했다. 원탁 위에는 정교한 식기들이 놓여 있었고 금빛 찬란한 조명은 모두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친척들은 왁자지껄하며 내가 60대 초반처럼 보일 정도로 관리를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아들이 출세하고 며느리가 능력 있어 보기 많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은 그리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서늘함을 느꼈다. 그들이 말하는 복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복귀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조혜리는 앞뒤로 바쁘게 움직이며 입에 발린 말을 능숙하게 했다. 큰 시누이님, 이 차 한번 맛보세요. 작은 시누이님, 여기 술 좀 더 드세요. 그녀는 모두에게 술과 차를 건넸지만 나만 구석에 내버려 부었다. 나는 탁자 위 빈잔을 보았다. 그때 누군가 무심코 어유, 이기란 여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진정으로 생일 주인공으로 누구도 나를 진정으로 생일 주인공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처지였다. 명목상 오늘은 내 생일 잔치였지만 실제로는 아들과 며느리는 내 생일 잔치였지만 나는 모든 정성을 그에게 쏟아부었고 그러면 그가 나를 살뜰히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는 자신의 사업에 바빠 거의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조혜리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나를 집과 노후, 자금의 원천으로만 여겼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랐다. 손바닥이 차가웠다. 연회장 안은 여전히 시끌벅적했고 친척들은 김민준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계속 칭찬했다. 민준이 회사 요즘 잘 나간다면서? 또 큰 프로젝트 따냈다며. 김민준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며 앞으로는 분명 더 잘 될 겁니다. 누군가 덧붙였다. 어머니는 참 복도 많으시지. 저렇게 능력 있는 아들을 두셨으니.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 오직 나 자신만이 그의 이른바 프로젝트 뒤에는 이미 빚더미가 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식사가 그저 시끄럽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김민준이 갑자기 일어섰다. 그는 먼저 헛기침을 하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깜짝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김민준은 이런 자리에서 좀처럼 진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입을 열자마자 온 탁자가 조용해졌다. 어머니. 그가 나를 보며 유난히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 어머니 칠순 잔칫날인데 이 기회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의자 옆 서류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어머니,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전체가 갑자기 정전된 것처럼 모든 이의 시선이 일제히 내 얼굴에 꽂혔다. 누군가 작은 소리로 이거 유언장 아냐? 라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킬킬 웃으며 아이고, 요즘 세상에 어르신이 아직 살아계신데
이런 불길한 소리를 하다니. 라고 말했다. 내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했다. 나는 탁자 위 서류를 보았고 눈꼬리로 조혜리가 고개를 숙인 채 실실 웃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함이 깃들어 있었다. 김민주는 서류철을 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저와 혜리가 상의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니 재산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무슨 병고라도 생기면 친척들끼리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작은 가정을 위한 계산일 뿐이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모든 친척들은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 칠순 잔칫날 아들이 그 자리에서 유언장을 내밀다니. 이건 소문이라도 나면 비웃음을 살 일이었다. 하지만 김민주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진지한 표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유언장 서류를 집어들었다. 서류는 제법 두꺼웠고 조항들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집은 김민준에게, 예금은 아들 내외가 관리하고 나는 일상생활비만 보장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정말이지 상의할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았다. 순간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친척들은 모두 내가 당황하거나 밀쳐내거나 심지어 울며불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나는 탁자 위 펜을 집어들었고 망설임 없이 빈칸에 내 이름을 서명했다. 쓱.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고 친척들의 입이 하나같이 벌어져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한 표정인 것을 보았다. 조혜리의 웃음은 입가에서 굳어졌고 김민주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조차 멈추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서명하셨어요? 나는 펜을 내려놓고 서류철을 그에게 돌려주었다.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서명은 이미 내 마음속으로 수천 번도 더 해왔다. 오늘은 그저 종이 위에 옮겨 적었을 뿐이다. 연회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억압적으로 변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고 오직 식탁 위 탁만 외롭게 거품을 내고 있었다. 김민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하얗게 변했다. 그는 분명 당황한 것이었다. 그는 내가 거절하고 다툴 것이며 그러면 자기가 가식적으로 몇 마디 위로하며 효자 행세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가 입을 열려 하자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모두의 귀에 들렸다. 서명하는 건 어렵지 않다. 중요한 건 네가 다른 서류에도 서명할 용기가 있느냐는 거지. 그는 얼어붙었고 얼굴에는 다른 서류? 라는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설명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칼날처럼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 순간 나는 전례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주변 친척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모자간의 줄다리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연회장은 여전히 죽은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모두가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유언장에 서명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듯했다. 김민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입은 벌어졌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서류철을 그의 앞으로 살며시 밀어놓고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다. 이어서 나는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하나를 천천히 꺼냈다.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크게 네 글자가 쓰여 있었다. 단절 협의서 김민준. 나는 그를 노려보며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언장은 내가 이미 서명했다. 네가 미리 정리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조건이 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조혜리의 얼굴은 즉시 굳어졌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그 협의서를 탁자 한가운데
펼쳐 놓았다. 뒤쪽 몇 장의 종이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인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이 합의서의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오늘부터 너의 채무, 너의 투자, 너의 생활은 일절나어 무관하다. 노후 자금은 내가 직접 준비하고 병원비도 내가 직접 부담한다. 너는 너고. 나는 잠시 멈췄다가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네가 내 서명을 원하니 내가 먼저 서명했다. 하지만 너도 여기에 서명해야 한다. 말이 끝나자마자 온방 사람들이 싸늘한숨을 들이켰다. 조혜리가 벌떡 일어서며 목소리까지 따랐다. 어머니, 지금 김민준하고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걔는 어머니 친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시선을 그녀에게로 돌려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끊는 건 혈연이 아니다. 너희가 끊는 건 혈연이 아니다. 너희가 끊는 건 혈연이 아니다. 내 목숨 같은 노후 자산을 원한다면 그건 더더욱 불가능하련. 어머니, 지금 칼로 제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몇 년 동안 그는 입만 열면 나를 위하는 척했지만 언제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준 적이 있었던가. 친척들도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누군가 낮은 소리로 수근거렸다. 이기란 씨, 왜 저래?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다른 목소리가 이어받았다. 매정하다니. 난 오히려 현명하다고 봐. 70 먹어서도 아들 뒤치다꺼리나 해야 한다면 나중에 누가 자기를 돌봐주겠어. 누군가는 구경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더 많은 이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조혜리는 초조해져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기란 씨, 미쳤어요? 오늘 어머니 생신잔치인데 이런 걸 꺼내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오늘이 웃음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들이 친어머니에게 유언장을 먼저 내미는데 내가 이걸 내미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일 아니니? 조혜리는 말문이 막혔고 얼굴에 화장이 금방이라도 갈라질 것 같았다. 내가 이렇게 역공을 펼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어머니, 유언장 하나로 충분해요. 이건 그냥 하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고개를 흔들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필요하다. 네가 내 서명을 원했으니 나는 이미 서명했다. 이제 네 차례다. 그의 이마에 핏줄이 튀어오르고 손가락이 탁자 위에 굳어 있었다. 큰 신우이 박미아가 참지 못하고 나섰다. 민준아, 네 어머니가 70인데 뭘 더 너한테 뺏겠다고 그러겠니? 네가 유언장에 서명하라고 했으니 너도 저 서류에 서명해야. 그래야 모두 마음이 편하지. 작은 신우이 이은정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네 어머니 말씀이 일리 있어. 친형제끼리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하는데 하물며 모자 관계라고 다를까. 안 그러면 나중에 더 사이가 틀어질 거야. 김민주는 그들을 노려보았지만 큰 소리를 낼 자신은 없었다. 그는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손을 뻗어 단절 협의서를 집어들고 빠르게 조항들을 훑어보았다. 조항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르는 듯 명확했다. 자발적으로 모자 관계를 단절하고 향후 어머니에게 금전 요구 또는 보직 요구 권리를 포기한다. 이 서류에 서명하면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다. 어머니.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부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의 대치 끝에 그는 마침내 펜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 줄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쓱. 그 펜 소리는 내가 유언장에 서명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귀에 거슬렸다. 온 탁자 사람들이 와글와글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이 모자 정말 매정하군. 이라고 탄식했고 또 누군가는 낮은 소리로 난 오히려 저 어르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다. 김민주는 펜을 내려놓았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고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지만 많은 시선 아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억지로 삼킬 뿐이었다. 조혜리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렸다. 어머니, 너무 잔인하세요. 민준이는 어머니 유일한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하세요? 나중에 누가 어머니를 보면하고 누가 돌봐드려요.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노후는 내가 돌보고 내 몸은 내가 돌본다. 그녀는 내 말에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친척들은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기란 씨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군. 이라고 칭찬했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모자 관계가 이 지경까지 오다니 라고 탄식했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손을 뻗어 협의서와 유언장을 함께 가방에 넣었다. 동작은 단호하고 깔끔했다. 분위기는 극도로 어색해졌다. 요리가 한 접시씩 나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 마음이 없었다. 나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주위를 둘러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다들 마저 드세요. 음식 식겠어요. 음식 식겠어요. 이 한마디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오일부짖음도 다툼도 없었다. 그저 나라는 한 노인이 구석에 앉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생일 잔치는 친척들 사이에 김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술을 마셨고 조혜리는 어두운 표정이었다. 친척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유난히 맑았다. 나는 이 순간부터 내가 구석에서 차나 따르던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내 이름이 종이 위에 떨어진 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방어벽을 그은 것이었다. 이제부터 나와 그들은 분명히 갈라질 것이다. 잔치가 끝나는 순간 나는 온몸이 텅 비민 듯한 느낌이었다. 친척들은 서둘러 떠났고 탁자 위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싸늘한 냉기만 남았다. 조혜리는 형식적으로 어머니 일찍 쉬세요 라고 말하더니 김민준의 팔짱을 끼고 떠났다.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집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창밖 가로등 불빛 한 줄기만이 차가운 빛을 드리웠다. 핸드백을 내려놓고도 서둘러 불을 켜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어둠이 내 마음 상태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나는 천천히 찬장 옆으로 가서 서랍을 열고 누렇게 바른 사진첩을 꺼냈다. 두꺼운 책은 표지가 이미 달아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가장 버리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페이지를 펼쳤다. 사진 속의 나는 20살 초반의 젊은 여자였고 품에는 갓난아기 김민준이 안겨 있었다. 남편은 옆에 서서 순박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진 한 장 찍는 것도 이를 악물고 돈을 아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었고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사진을 응시하며 가슴이 시큰했다. 그때의 나는 수십 년 후 자신이 생일 잔치에서 아들이 내미는 유언장을 받고 신지에서 아들이 내미는 유언장을 자신이 민준아, 내가 너를 피똥 섞인 손으로 키웠는데 네 마음에 대체 내 자리가 얼마나 남아있는 거니?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김민준이 초등학생 때 찍은 단체 사진이 나왔다. 그는 파란색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그가 몸이 허약해 자주 열이 나던 때가 생각났다. 밤에 그가 40도까지 열이 나자 나는 그를 안고 보건소로 달려갔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의사에게 그를 꼭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다. 그를 치유하기 위해 나는 여기저기 돈을 빌렸고 나 자신은 굶으면서도 약을 사 먹였다. 그런데 오늘은 그가 뻔뻔하게 내게 유언장을 내밀며 집과 예금을 미리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니 가슴이 시큰하게 차가워졌다.
나는 심호흡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몇 페이지를 넘기자 사진첩에 조혜리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들의 결혼식 날이었다. 나는 수수한 짙은 색 한복을 입고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다. 조혜리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웨딩드레스를 입고 김민준 옆에 서서 화려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속으로 며느리는 남이다. 모든 면에서 양보해야 한다. 고 대녀였던 기억이 난다. 그녀가 매운 음식을 싫어해서 나는 수십 년 된 식성을 바꾸고 요리에 고추를 넣지 않았다. 그녀가 낡은 가구를 싫어해서 나는 아끼던 나무 침대를 버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바꿨다. 나는 한 발 물러서면 이해와 존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친척이나 친구들을 부를 때도 나를 부르는 법이 없었다.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를 이해하기보다는 김민준에게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충고했다. 그런 거만한 말투에 나는 몇 번이나 속으로 울분을 삼켰다. 이 몇 년 동안 나는 집안에서 내 위치가 점점 더 어색해진다는 것을 천천히 깨달았다. 명절이나 기념일 식탁은 시끌벅적했지만 나는 항상 가장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내 식성이 어떤지 묻지 않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관심 있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술을 따라 주었고 마치 하인처럼 보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누가 내 생일을 기억해 줄까 기대했지만 점점 포기했다. 오늘 칠순잔치는 내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었어야 했지만 김민준이 나를 계산하는 장으로 변해버렸다. 그가 유언장을 내미었을 때 나는 적지 않은 친척들의 눈에서 쌤통이라는 표정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았다. 원래 나는 그런 투명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바로 이런 투명함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했다. 친척들의 눈에는 나는 늙고 쓸모없는 노인일 뿐이었고 아들의 눈에는 나는 돈나무였으며 며느리의 눈에는 나는 걸림돌이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계획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겠는가? 나는 사진첩을 닫고 손바닥으로 표지를 두드렸다. 마음속에 차가운 기운이 솟아올랐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남에게 노후를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먼저 계획하는 것을. 나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아래 몇몇 노인들이 여전히 산책하며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문득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할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라는 이름에 갇혀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내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다고 싶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다과상 위의 핸드백을 보았다. 그 안에는 서명된 유언장과 협의서가 들어있었다. 서명하는 건 쉽지만 내 삶의 버팀목은 내가 지켜야 한다. 김민준과 조혜리가 화를 꾹 참고 친척들 눈치 때문에 터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일어나 따뜻한 물을 끓여 차 한 잔을 마시려 했다. 창밖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다. 나는 오늘이 평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옆짐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조혜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주 씨, 어머니 좀 봐요. 유언장에 서명이 쓰면 됐지. 무슨 단절 협의서까지 만들어요?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이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어머니는 너무 이기적이야.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주려고 해. 집도 한 채인데 혼자 살면 얼마나 아까워? 나중에 다 민준 씨한테 남겨줄 거면서 왜 이렇게 난리냐고? 우리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 나는 부엌에서 그들의 말을 또렷이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고 분명 나를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 손가락은 찻잔 가장자리를 맴돌았고 속으로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이어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됐어. 말 좀 그만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어젯밤에 친척들 다 보고 있었는데 내가 서명을 안 할 수 있었겠어. 거기서 난리라도 쳤으면 우리 둘 다 얼굴을 어디다 둬. 왜 괜히 맞서서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드냐고. 당신이 뭘 알아. 김민준이 소리쳤다가 이내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니 성격 당신도 알잖아. 만약 어머니가 진짜 나랑 관계를 끊어버리면 나중에 나한테 기회조차 없어. 일단 서명해서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고 시간 지나서 어머니가 더 늙고 몸이가 안 좋아지면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원래 그의 눈에는 나의 나이, 나의 몸이 그들이 계산하는 도구였구나. 나는 찻잔을 들고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일부러 찻잔을 탁자 위에 놓으며 쨍하는 소리를 냈다. 침실 안의 목소리는 즉시 멈췄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그날 이후로 조혜리는 나에게 훨씬 더 냉담해졌다. 더 이상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목소리를 길게 내리며 얘기란 씨, 탁자 좀 닦으세요. 라고 말했다. 때로는 전화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일부러 목소리를 키우기도 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째. 노인네랑 같이 사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돈까지 들여서 모셔야 하니. 나는 그들의 말을 또렷이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다. 속으로는 차갑게 웃었다. 조혜리, 네가 이런 식으로 나를 마음 약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너는 계산을 잘못했어. 몇 번의 식사 자리에서는 그녀가 말 속에 가시를 숨겼다. 예를 들어 김민준이 고기 한 점을 집어들면 그녀는 아이고 많이 드세요. 어머니는 민준 씨를 아끼지도 않고 민준 씨한테는 관심도 없잖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공기 중에는 어색함이 가득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들과 따지는 것은 그저 내 기운만 빼는 일이었다. 나는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보았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했지만 속으로는 더욱더 확고해졌다. 그들은 내가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유언장에 서면했으니 그들에게 묶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 단절 협의서 야말로 진정한 족쇄라는 것을. 나중에 그들이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아무리 큰 문제를 일으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생일 잔치에서 김민준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할 때 떨리던 손을 떠올렸다. 그 한 획이 내 마음에 묵직한 돌덩이를 내려놓게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조혜리는 마침내 참지 못했다. 그날 점심 식사 후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입을 열었다. 요즘 서울 아파트 값이 빨리 오르는데 우리도 민준 씨 집을 좀 더 큰 평수로 바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아이들도 살 공간이 있어야 하고요. 그녀는 그럴듯하게 말했다. 마치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녀의 진짜 속셈이 내 돈을 달라는 것임을 알아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능력이 없다. 조혜리는 잠시 멍해졌다가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설명했다. 어머니, 오해하셨어요. 전부 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계약금이나 잔금에 조금 모자라서요. 우리 가족끼리 조금씩 보태면 될 것 되면 될 것 되면. 이번에는 그녀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하얗게 변했다. 김민주는 옆에 앉아 말없이 침묵했다. 집안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귀에 거슬릴 정도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수년간의 인내는 끝없는 요구로 돌아올 뿐이었다. 이제야 나는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그날 점심 식사 후 조혜리는 화가 나서 젓가락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김민주는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웠고 온 방에 매캐한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 나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밤새 나는 뒤척였다. 그들 부부의 눈빛을 생각하니 막연한 불안감이 들었다. 비록 단절 협의서에 서명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 이 협의서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협의서를 가방에 넣고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해보기로 결정했다. 주민센터 사무실은 매우 소박했고 벽에는 각종 홍보물이 붙어 있었다. 노인연금 정책 해설, 노년층 권익, 고호 등등. 나는 협의서를 들고 창구로 가서 젊은 여직원에게 서류를 건넸다. 선생님, 이 협의서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여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어르신, 이건요. 어르신과 아드님 모두 서명하셨으니 유효는 합니다만.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만. 하짐이 철렁했다. 하지만 뭐요? 그녀는 안경을 거쳐 쓰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하려면 변호사 공증을 거쳐 쓰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원래 서류 하나만으로는 부족했구나. 고마워요. 나는 협의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사무실은 깔끔했고 벽에 가득한 책장이 나를 조금 긴장하게 만들었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40살쯤 되어 보이는 장 변호사였다. 이 여사님,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다. 나는 협의서를 건넸고 속으로는 계속 조마조마했다. 변호사님, 이 서류가 저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그는 꼼꼼히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협의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어르신과 아드님께서 자발적으로 서명하셨으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어르신은 이 서류를 근거로 아드님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채 말하기도 전에 그가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어르신은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재산 신탁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의 예금과 부동산을 노후 믿습니다. 어르신의 예금과 부동산을 노후 겁니다. 재산 신탁? 나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다. 그가 설명했다. 간단히 말해 어르신께서 돈과 집을 은행에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르신의 노후와 의료 비용으로만 사용되도록요. 어르신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등불이 켜지는 것 같았다.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수십 년 동안 나는 내 목숨 같은 노후, 자산을 지킬 이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보는 변호사는 나를 위해 은행 예약을 잡아주었다. 그날 나는 단정한 옷을 입고 신분증, 통장, 협의서를 들고 은행 로비로 들어섰다. 창구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는데 내가 서류를 건네자 아주 공손하게 응대했다. 어르신, 개인 노후, 신탁 계좌를 만드시려는 건가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는 이 시스템이 있어서 어르신 본인 외에는 누구도 인출하게 설명했다. 그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이 계좌의 자금할비로 사용하실 수 있고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실 수 있고 어르신의 아드님이나 나누님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때는 어르신의 유언에 따라 처리되거나 미리 설정해 두신 방식대로 처리됩니다. 나는 이해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펜을 내려놓고 나는 진지하게 서명했다. 그 협의서 위에 은행의 빨간 도장이 찍히는 것을 보니 문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정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은행 문을 나서자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어루만졌다.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쉬었고 피부까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이전에는 항상 바람에서 싸늘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것이 오랜만에 찾아온 시원함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발걸음이 가벼웠다. 길가 은행나무 잎들은 이미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한 장씩 덜어져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음 걸을 때마다 나는 방금은 오랜 창고 앞 그 선명한 붉은 곳을 냈다. 수십 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고, 남을 위해 살았고, 남을 위해 살았고, 그 단절 협의서가 첫 번째 방어선이었고, 이 재산 신탁이 두 번째 자물쇠였다. 두 개의 자물쇠가 함께 잠기자 내 마음속에 수년간 매달려 있던 돌더미가 마침내 묵직하게 떨어졌다. 그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고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정시켰다. 나는 생일 잔치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김민준이 유언장을 내밀었을 때의 그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한 모습. 조혜리가 옆에 앉아 차갑게 비웃던 입꼬리. 예전 같으면 그들의 태도에 마음 아파 밤새 이불 속에서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목소리만 들렸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켜냈다. 생각할수록 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원래 사람은 마음속 그 벽을 넘어서면 삶이 생각만큼 무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니 마침 이웃 김숙자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채소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나를 보더니 눈을 빛내며 싱글벙글 나를 훑어보았다. 아이고, 이기란 씨, 요즘 안색이 정말 좋으시네. 얼굴에 홍광이 도는 게 아들이 새 아파트라도 사줬나 봐.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웃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제가 마음을 편하게 가졌을 뿐이에요. 김숙자 아주머니는 믿지 않는 눈치였다.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말했다. 듣자 하니 이기란 씨 생일 잔치날 아들이 유언장을 내밀어서 서명했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나는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명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명했죠. 하지만 저도 그에게 뭔가 서명하게 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하루를 더 설명하게 했어요. 아이고, 이기란 씨,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대단해. 우리 같은 할머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늙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스스로를 망치는 거잖아. 당신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네. 그 말을 듣자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원래 내 결정이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고 감히 행동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어차피 어떤 일은 굳이 다 밝힐 필요도 없었다. 삶은 나의 것이고 그 차고다움은 오직 나 자신만이 아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열쇠를 자물쇠에 꽂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예전과 달랐다.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은행에 다녀온 후로 내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마치 무언가 짓누르는 듯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거칠게 숨을 쉬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려 뺨을 타고 흘렀다. 방 안은 고요했고 오직 내 가쁜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이것이 오래된 질병이라는 것을 알았다. 의사도 일찍이 경고했었다. 심장이 젊을 때 같지 않으니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사람은 늙으면 병이 온다는 말이었다. 이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찬장 옆으로 가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약병을 더듬어 찾아냈다. 두 알을 꺼내 입에 넣고 천천히 삼켰다. 나는 침대 머리에 기댔다. 불은 켜지 않았고 창밖에 희미한 불빛으로 벽에 걸린 낡은 사진, 나와 남편의 합쳐진 사진이 보였다. 눈물이 순식간에 눈을 가렸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낮은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서 울려 퍼졌다. 나는 남편이 임종 직전의 모습을 떠올렸다. 10년 전 그는 병이 기뻐경산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핏기 없이 노랗지만 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는 내 손을 잡다. 눈빛은 여전히 밝았다. 그는 내 손을 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한마디씩 말했다. 여보, 이제 혼자서도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때 나는 펑펑 울며 고개를 계속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때 나는 아직 희망을 품고 있었다. 김민주는 내 친아들이니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남편의 그 말이 가장 진실하고 통찰력 있는 말이었다. 그는 나보다 더 분명하게 보고 있었다. 다만 그때 내가 믿지 않았을 뿐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가슴 통증이 천천히 가라앉았다. 나는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랐지만 손은 여전히 떨렸다.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고 창밖에서 가끔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가 더욱 텅 빈 느낌을 주었다. 나는 몸을 이끌고 다시 의자에 앉아 그 사진을 은쉬했다. 마음속에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고독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래, 고독은 나의 일상이었다. 김민주는 그의 삶이었다. 김민주는 그의 삶이 있었고 조혜리는 그녀의 작은 계산이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 그저 하나의 자원일 뿐이었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약속 같았다. 나는 의자에 기대 천장을 바라보며 수십 년을 회상했다. 젊었을 때 나는 모든 마음과 에너지를 가정에 쏟아부었다. 참고 희생하면 화목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희생이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결국 아들은 나를 개임으로 여겼고 며느리는 나를 걸림돌로 여겼고 며느리는 나를 걸림돌로 여겼다. 이전에는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했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양심이 없었던 것이다. 사람은 늙으면 병이 온다.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남은 삶을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역병을 다시 찬장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침대에 누웠다. 가슴은 여전히 조금 아팠지만 마음은 점차 안정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모르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대방은 거친 목소리였다. 이김민준 어머니 되시죠? 당신 아들이 우리한테 2천만 원을 빚졌어요. 이자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당장 사흘 안에 갚으라고 해요. 안 그러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가 누구에게 돈을 빚졌든 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전화해서 저를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말하고 나서 나는 전화를 끊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준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저 망했어요. 나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 그의 앞에 누웠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다. 제가 투자한 돈 다 날렸어요. 상대방이 돈 들고 튀었어요. 상대방이 돈 들고 튀었어요. 상대방이 돈 들고 튀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저를 쫓아다녀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는 넘어질 때마다 어머니를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찾아왔다. 덩치 크고 건장한 남자 하나가 부하 2명을 데리고 우리 집 대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았다. 김민준 있어. 돈 갚지도 않고 배째라는 거야? 나는 문을 열고 그들의 시선을 마주했다. 손에는 단절 협의서를 굳건히 쥐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김민준의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으세요. 하지만 분명히 들으세요.
그 남자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비웃었다. 할머니,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아들이 돈을 빚졌는데 부모님한테 찾아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손을 들어 협의서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우리가 서명한 법률 문서이고 이미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효력이 있어? 여기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의 채무는 그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저는 단 한 푼도 대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나는 그를 노려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렷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 집 문 앞에서 저를 협박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몇 초간의 대치 끝에 공기는 굳어버렸다. 마침내 그 남자는 욕설을 퍼붓고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다. 나는 문을 닫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내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혜리가 기세등등하게 뛰어들어왔다.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민준이는 어머니 친아들이잖아요. 걔가 죽게 생겼는데 어머니는 무슨 협의서 같은 걸 내밀어 관계를 끊으려 하세요. 이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울음이 뒤섞여 있었고 날카롭게 귀에 거슬렸다. 날카롭게 귀에 거슬렸다. 나는 그녀를 보며 조급해하지 않고 말했다. 조혜리,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이다. 빚은 그가 진 것이지 내가 진 것이 아니다. 나는 그의 뒤치다꺼리를 할 의무가 없다. 친어머니가 아들도 안 도와주면 나중에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해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사람 구실? 사람 구실은 남의 빚을 대신 갚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매정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휘둘리지 않기 때문일 뿐이다. 조혜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김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눈은 핏줄로 가득했고 목소리는 쉰 소리였다. 어머니, 정말 저를 안 돌봐주실 거예요. 나는 그를 보았다. 마음속에 한 줄기 쓰라림이 있었지만 어조는 여전히 단호했다. 김민준, 이건 네가 선택한 길이다. 너는 네가 서명한 것을 되돌리려 하지 마라. 채무는 너의 것이다. 나는 이미 서명했다. 그는 온몸을 떨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눈빛에는 절망이 스쳤고 동시에 마지막 희망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동시에 마지막 희망을 찾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 들어가 식칼을 들고 계속 채소를 썰었다.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이것은 냉혈함이 아니라 70년 만에 얻은 한 점의 깨달음이었다. 그 며칠 동안 김민주는 의기소침이 있었다. 채권자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계속 그를 쫓아다녀 그네 사방으로 도망 다녀야 했다. 조혜리는 온종일 시름에 잠겨 온갖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다녔다. 파리처럼 윙윙거리는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이제 좀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곧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나는 막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손에는 채소 봉지 2개가 들려 있었고 석양은 아파트 복도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저녁에 채소, 두부탕을 만들어 기름을 적게 넣고 소금도 적게 넣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보양할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본 것은 김민준이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얼굴은 초췌하고 눈은 퉁퉁 부었으며 수염이 덥수룩했다. 온몸이 망가진 듯했다. 어머니, 그가 쉰 목소리 캤다. 청양고추가 다과상 밑으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가슴이 콩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눈물을 줄줄 흘렸고 콧물과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었다. 어머니, 제발 그 단절 협의서 좀 거둬주세요. 어머니만 동의해 주시면 채권자들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저 정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찢어지는 듯했다. 마치 가슴속에서 찢어져 나오는 듯했다. 내 손가락은 떨렸다.
누군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그가 내가 키운 아들 아닌가. 갓난아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나는 한 입 한 입 먹여 키웠고 그가 비틀거리며 걷고 공부하고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내 발밑에 꿇어앉아 마치 낯선 사람에게 구걸하듯이 나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란을 듣고 이웃들과 몇몇 친척들이 달려왔다. 김숙자 아주머니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김민준이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기란 씨, 저 애는 당신 친자식이잖아. 저렇게까지 됐는데도 아직 마음이 아프지 않아? 모자 관계인데 어떻게 관계를 끊을 수 있니? 다른 친척도 거들었다. 맞아.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노인네는 아들한테 의지해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거야. 너무 매정하게 굴면 나중에 당신이 아플 때 누가 돌봐주겠어? 그때 가서 다시 그에게 빌어야 할 텐데.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다. 마치 내가 그네혈하고 무정한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모자 관계에서 간절 협의서 같은 걸 서명할 수 있어. 소문나면 웃음거리나 될 뿐이야. 나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시큰했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친척들이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해도 내가 정말 곤경에 빠지면 그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김민준이 처음 투자에 실패했을 때 나는 금팔찌를 팔고 사채까지 빌렸다. 그들 중 누가 나를 도와주러 왔던가?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들은 하나같이 정을 들먹이며 나를 마음 약하게 만들려 한다. 김민주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못났어요. 제가 어머니께 유언장에 서명하라고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 빚들을 지지 말았어야 했고 하지만 어머니, 제가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는 없잖아요. 조혜리는 그의 옆에 엎드려 숨 넘어갈 듯 울었다. 어머니, 너무 잔인하세요. 어머니, 너무 잔인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걔는 어머니 오랫동안 나를 유일하나요. 어머니가 걔는 어머니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걔를 죽게 만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 마음은 두 쪽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한쪽은 어머니로서의 부드러움, 다른 한쪽은 70년 동안 쌓아온 냉철한 깨달음이었다. 눈물이 눈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흘리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이 길은 버텨야 해. 만약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나중에는 더 이상 바닥이 없을 거야. 그래. 그는 내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몇 번이나 나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가. 몇 번이나 내가 모든 재산을 털어 그의 뒤치다꺼리를 해줬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는가? 차가운 시선, 원망, 그리고 유언장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또렷했다. 김민준, 네가 원한 서명은 내가 먼저 했다. 네가 서명한 것도 되돌리려 하지 마라. 온 방이 조용해졌다. 김민준은 얼어붙었고 눈물은 눈가에 맺힌 채 동공에는 충격과 절망이 가득했다. 친척들은 성격과 절망이 가득했다. 긴척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숙자 아주머니는 입을 벌렸다가 결국 한숨을 뗐다. 조혜리는 그를 부축하며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김민주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숨 넘어갈 듯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가슴을 찢는 듯했지만 내 가슴 속의 냉정함은 찢어지지 않았다. 조혜리는 눈이 빨개진 채 나를 손가락질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정말 매정하세요. 이게 친어머니 맞아요? 민준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하늘의 벌이 무섭지 않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포효가 섞여 있었고 하늘의 벌이 무섭게 있었고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김민주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이마까지 피멍이 들었다. 물에 빠진 사람처럼 울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그 단절 협의서 좀 걷어주세요. 어머니만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제 목숨이라도 어머니 것이에요. 그의 손이 내 바지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았고
울음소리는 처절했다. 그 순간 내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은 끝내 억지로 되돌아갔다. 만약 지금 마음이 약해지면, 어머니, 그가 다시 애원했다. 목소리는 쉬었고 목이 터질 듯했다. 그는 온몸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물에 빠진 강아지처럼 엉망이었다. 나는 그가 처음 엄마 라고 불렀을 때를 또렷이 기억한다. 그때 그는 아직 마르고 약한 아이였고 내 품에 안겨 사탕을 달라고 졸랐다. 하지만 눈앞에 이 중년 남자는 이미 그때의 아이가 아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들과 몇몇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김숙자 아주머니는 내 아들이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마음이 약해졌다. 이기란 씨, 저 애는 당신 친자식이잖아. 저렇게까지 됐는데도 아직 마음이 아프지 않아? 모자 관계인데 어떻게 관계를 끊을 수 있니? 다른 친척도 거들었다. 맞아.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노인네는 아들한테 의지해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거야. 너무 매정하게 굴면 나중에 당신이 아플 때 누가 돌봐주겠어. 온갖 친척들이 이 말 저 말 덧붙이며 마치 내가 그 내녀라고 무정한 사람인 것처럼 굴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고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비웃음만 나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진정으로 나를 걱정했던가. 그들은 남의 집 일에 구경꾼처럼 굴고 내가 곤경에 처하면 온갖 도덕적 관여의 말만 건넬 뿐이었다. 내가 정말 넘어지면 그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김민주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못났어요. 제가 어머니께 유언장에 서명하라고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 빗대를 치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죽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는 없잖아요. 조혜리는 그를 안고 눈물범벅이 되어 울면서 계속 비난했다. 어머니는 정말 독한 마음을 먹으셨군요. 친아들이 무릎 꿇고 애원하는데도 꿈쩍도 안 하세요? 나중에 소문나면 사람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말하겠어요? 방 안에는 울음소리와 설득하는 소리가 뒤섞였다. 하지만 나는 울음소리와 설득하는 소리가 뒤섞였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서서 그들을 차갑게 응시했다. 한쪽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귓가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여보, 사람은 바닥이 있어야 해. 아들은 친하지만 친정은 무한정으로 앞당겨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눈을 뜨고 손가락을 바지 솔기에 꽉 쥐었다.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나는 마침 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김인준, 너는 내가 낳았고 내가 피똥 섞인 손으로 키웠다. 하지만 자식은 각자의 복이 있는 법. 너의 채무, 너의 고통은 모두 너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어머니는 늙어서 그저 편안하게 내 삶을 살고 싶을 뿐 더 이상 물에 빠지고 싶지 않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어조는 더욱 단호해졌다. 나는 ATM도 아니고 너희의 보증인도 아니고 나는 살아있는 한 사람이고 나 자신의 존엄이 있다. 너희는 기억해라. 이 세상에 당연한 희생은 없다. 모자 관계를 할지라도 분수를 지켜야 한다. 조혜리가 벌떡 일어서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런 말을 하고도 양심이 안 아프세요? 김민주는 어머니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나는 차갑게 그녀를 돌아보았다. 양심? 내가 너희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쏟아부은 정성이 바로 나의 양심이다. 너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옆에 있던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색해했다. 누군가는 참지 못하고 낮은 소리로 수군거렸다. 그녀 말이 틀린다. 누가 부모가 평생 자식들 다. 그녀 말이 틀린다. 누가 부모가 평생 자식들 뒤치다꺼리해야 한다고 정해놨어? 이기란 씨 말이 맞아.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살지 않았나.
돈을 자식들 집 사주고 장가 보내는데 다 쓰고 자신은 늙고 병들면 또 자식들에게 빌어야 하니 김숙자 아주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져 내 옆으로 와서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이기란 씨, 당신은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해줬어. 우리 노인네들 누가 자식들한테 계산당하지 않았겠어? 하지만 우리네들 누가 자식들한테 계산당하지 않았겠어? 그녀의 말은 방 안의 시끄러운 소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친척들은 일제히 조용해졌다. 원래 나를 그저 마음 약하게 만들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내 시선을 피했다. 김숙자 아주머니의 목소리조차 그들의 마음속에 둔탁한 천둥처럼 울렸다. 김민준의 울음소리는 점차 낮아졌다. 마치 구멍난 풍선처럼 그는 온몸이 조혜리의 품에 쓰러졌고 뼈가 없는 듯 몸이 흐느적거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마지막 힘 한 줄기까지 뽑아낸 듯했다. 조혜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악에 갇혀 소리쳤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아무도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아무도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않으면 어쩌려고요? 그때 가서 외롭게 혼자 울어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도끼와 울음이 뒤섞여 앙앙을 울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했다. 그들이 말하는 돌봄과 임종은 그저 흥정의 수단일 뿐이었고 나를 묶어두려는 족쇄일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에게 틈을 보였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내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바닥에 박히는 쇠목 같았다. 내 노후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 거다.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다. 말하고 나서 나는 침실로 걸어갔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단단하고 힘이 있었다. 마치 내 심장을 받고 가는 것 같았고 동시에 마침내 나만의 길을 걷는 것 같았다. 등 뒤에서 김민준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까보다 훨씬 더 처절했지만 힘없는 울음이었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의 절규처럼. 조혜리의 원망 섞인 소리가 그 사이에 섞여 날카롭게 귀에 거슬렸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었다. 나는 침실 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불빛 아래 텅 빈 방 안에는 오직 나 혼자만의 그림자뿐이었다. 눈물이 마침내 눈가에 맴돌며 쏟아져 나오려 했지만 나는 억지로 참아냈다. 그 울부짖음과 몸부림 이후 집안은 마침내 평온을 되찾았다. 김민준과 조혜리는 더 이상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 가끔 전화가 올 때도 딱딱하고 형식적인 말투였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원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내가 더 이상 그들이 쥐고 흔들다리의 디함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다. 삶은 조용해졌고 나는 오히려 훨씬 더 편안함을 느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볼 때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기란, 너는 아직 살아있고 더 잘 살 수 있어. 저녁 무렵 나는 자주 주민센터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곳에는 나와 같은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스피커를 틀어놓고 노래를 불렀고 누군가는 손뼉을 치며 구령을 외쳤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그들은 나를 열정적으로 그들의 모임에 끌어들였다. 음악이 시작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동작을 따라 천천히 팔을 뻗고 몸은 조금 뻣뻣했고 박자도 조금 늦었지만 그 순간 나는 마치 젊었을 때의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았다. 석양 아래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고 음악 리듬에 맞춰 내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졌다. 운동이 끝난 후 나는 몇몇 할머니들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쉬었다. 누군가 웃으며 내게 물병을 건넸다. 이기란 씨, 당신 좀 잘 추시네. 처음이라고는 믿기지 않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늙었어도 뼈는 아직 튼튼하네요. 그래도 움직여야죠. 모두가 하웃었다. 내 마음은 따뜻하고 간지러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주민센터에 서예반에 등록했다. 수십 년 전에는 학생들에게 글씨를 가르쳤지만 나 자신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이제 다시 붓을 잡으니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이 있었다. 교실에는 노인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모두 글씨를 쓰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군가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누군가는 건강 비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다. 천천히 나는 몇몇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자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과 간단한 다과를 먹으며 소소한 생활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이기란 씨, 집 아들은 효도 잘 하나요?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저 혼자도 잘 지내요. 고개를 잠시 침묵했다가 이내 누군가 감탄했다. 생각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니 우리보다 훨씬 대단하시네요. 지난달 나는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결과를 보며 웃으며 내게 말했다. 이 여사님, 지표가 지난번보다 훨씬 안정적이네요. 요즘 마음이 편안하신가 봐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요즘 매일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사회도 배우고 아주 보람있게 지내고 있어요. 의사는 내게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마음이 즐거운 것이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자 나는 민을 나서자 나는 기읍가다. 효과가 좋습니다. 밤 혼자 베란다에 앉아 멀리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얼굴을 살며시 스쳤다. 옅은 한기가 느껴졌지만 내 마음은 유난히 편안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떠올렸다. 생일 잔치에서의 유언장, 단절 협의서, 아들의 울부짖음, 친척들의 비난. 장면 하나하나가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래, 나는 아팠었고 망설였었고 눈물도 흘렸었다. 눈물도 흘렸었다. 하지만 이게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사람은 늙으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너는 선택할 권리가 있고 너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능력이 있다. 남은 삶은 더 이상 남을 위해 낭비하지 마라. 이기라는 젊었을 때 참고 부지런히 일하며 모든 정성을 아들에게 쏟아부었다. 자신이 조금만 더 힘들면 늙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칠순잔칫날 아들이 내민 것은 축복이 아니라 유언장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이른바 자식 농사라는 것이 때로는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기라는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녀는 유언장에 서명한 후 차갑게 또 다른 단절 협의서를 꺼내 아들에게도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그 장면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였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 어머니가 대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아야 그런 독한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 나중에 채권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침착하게 협의서를 내밀어 자신을 깨끗이 정리했다. 아들은 그녀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심지어 머리를 박으며 그 협의서를 거둬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한마디만 남겼다. 네가 원한 서명은 내가 먼저 했다. 네가 서명한 것도 되돌리려 하지 마라. 그 순간 이기라는 진정으로 어머니에서 자기 자신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구석의 투명한 노인이 아니라 냉철하고 당당한 노인이었다. 그녀는 공원 체조를 하고 서예를 배우러 갔으며 병원에 가서 몸을 살폈다. 스스로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사람은 늙으면 누구의 효도나 약속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리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읽고 당신의 마음속에 쓰라림이 솟아오르지는 않았을까. 우리 세대는 항상 늙으면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스스로 의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말해준다. 이기란의 이야기는 잔인하지만 동시에 진실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5,000명 구독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와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투고 및 댓글 공유를 포함한 실제 사건들을 각색한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을 포론하거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